한양대학교의 이정철입니다. 제가 강의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좀 받은 게 중원 지역의 구석기 시대를 새롭게 보다라는 주제로 강연 의뢰를 받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내용 발표하게 될 내용은 이 중원 지역, 특히 그 남한강 유역하고 그 금강 유역에서 새롭게 발굴된 유적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 중원 지역의 구석기 문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구석기 시대에 대한 여러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좀 내용을 좀 다뤄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석기 시대에 대한 개념부터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인류가 이제 등장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45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이 바로 이제 현생 인류의 조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는 기본적으로 돌을 깨트려서 연못을 만드는데, 이 돌 깨트리는 거 외적으로도 동물의 뼈나 뿔, 나무 등도 도구로 사용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런 동물의 뼈나 뿔, 나무를 사용한 도구들은 대체적으로 다 사라져버리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석기 시대 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물은 그 돌을 깨트려서 만든 이런 석기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석기가 가장 일찍 등장하게 된 거는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약 26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의 올드바이 계곡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석기들이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한 3, 4년 전에 케냐 투르카나 호수변의 로메쿠이 3유적에서 330만 년으로 추정되는 석기가 이제 발견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 석기를 만든 시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는 지금 석기를 발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로메쿠이 3유적에서 석기를 이제 발굴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로메쿠이 3유적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이제 석기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로메쿠이 3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인류가 아주 간략하고 단순한 그 떼기를 통해 가지고, 돌깨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석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구석기 시대의 이제 편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의 편년은 서구 유럽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 구석기 시대의 편년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구석기 시대의 편년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구 유럽에서는 이 전기와 중기, 후기의 구분들이 인류의 기원 가치나 또는 석기 공작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 대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서구 유럽에서 이 전기와 중기의 구분은 약 30에서 25만 년 전 사이로 해서 유럽의 네안데르탈인이 등장하고 르발루어 기법들이 등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중기를 좀 구분하고 있고, 중기와 후기의 구본들은 이 돌날 기법의 등장이라는 후기 구석기 시대 가장 특징적인 석기 제작 기법인 돌날 기법이 등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기와 후기를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 전기와 중기의 이 석기 공작의 차이라든지 고인류의 변화 같은 것은 거의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구 유럽의 삼식이 구분법을 맞춰가지고 동북아시아 역시 삼식이 구분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그런 과정에서 이 전기와 중기의 구분은 지질학적인 그 편견을 따라 가지고 중기갱신세와 후기갱신세의 구분점인 약 13에서 12만 년 전 사이를 그 경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이 중기와 후기의 구분은 서구 유럽과 마찬가지로 돌날기법의 등장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 전기와 중기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연구자들도 상당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전기와 중기 구석기 시대를 묶어 가지고 이른 구석기 시대, 후기 구석기 시대를 늦은 구석기 시대로 양분해서 보려는 경우들이 최근에 대단히 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편년 자체도 변화될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그렇다면 이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만들어진 석기들의 이 전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크게 한 5가지의 이 석기 제작 공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른 시기에는 초기 석기 공작,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주먹도끼 공작, 그 다음에 소형 석기 공작, 돌날기법, 좀돌날기법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이제 그 큰 내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중국에서 아주 오랜 시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에서 이 석기 공작들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석기 공작이 약 200만 년 전에 등장을 해가지고 약 5만 년 전부터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다가 주목도끼 공작은 약 한 100만 년 정도에 등장해서 한 7, 8만 년에 사라지게 되고 소형석기 공작은 약 6, 70만 전에 등장해가지고 이 구석기 시대가 끝날 때까지 존속하게 된 양상들. 돌날기법은 약 4만 년 전에, 4, 5만 년 전에 등장해가지고 구석기 시대가 끝나갈 무렵 끝나고 좀돌날기법 같은 경우에는 약 2만 4천 년 전에 등장해가지고 신석기 시대까지 이어지는 양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초기 석기 공작들이 대체적으로 요 시점 약 한 뭐 30만 년에서 35만 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약 한 4, 5만 년까지. 그리고 주목도끼 공작이 약 10만 년 전에 등장해가지고 약 4만 년까지. 그다음에 소형석기 공작도 한 7, 8만 년에 등장해가지고 구석기 시대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돌날기법은 대체적으로 약 4만 년에 등장해가지고 구석기 시대 끝날 때까지. 좀돌날기법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약 2만 4천 년에 등장해서 신석기까지 이어지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섬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는 초기 석기 공작, 주목도끼 공작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이유인즉슨 일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구석기 유적 중에서 99.9%는 다 후기 구석기 시대에 속하는 유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나타나는 거는 소형석기 공작들이 대략적으로 한 6, 7만 년 전에 대략 한 5만 년 전에 5만 년, 좀 더 이르게 보면 6, 7만 년 전에 등장해가지고 구석기 시대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돌날기법도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늦게 등장해서 구석기 시대 끝날 때까지. 좀돌날기법 역시 우리나라나 중국보다 조금 늦게 등장해서 이 신석기 시대까지 이어지는 양상들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동북아시아 지역의 석기 공작의 전개는 뭐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까지 시기적인 차이는 좀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석기 공작의 양상들을 보게 되면 이 초기 석기 공작은 아주 단순한 떼기에 의한 석기 제작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돌망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돌들을 때려 가지고 만드는 이런 석기 제작 기법이 단순 떼기에 의한 초기 석기 공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초기 석기 공작 다음 단계에 나오게 되는 주목도끼 공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돌의 양면을 다 다듬어 가지고 특정한 형태, 정형성을 띠는 형태를 가지는 석기, 특히 주목도끼를 만드는 석기 공작이 나오는 게 주목도끼 공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소형 석기 공작 같은 경우에는 격지떼기에 의한 석기 제작 기법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돌을 떼고 이 돌에서 떨어져 있는 돌을 깨기를 통해서 여기 돌에 떨어진 이런 돌을 주워다가 다시 다듬어 가지고 석기를 만드는 방법이 격지떼기에 의한 소형 석기 공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날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3 이상이 되게끔 하는 이 제작 기법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돌망치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타격을 통해 가지고 돌을 떼는 방법과 보시는 바와 중간에 나무라든지 동물의 뿌리라든지 이런 걸 끼워 놓고 떼는 간접떼기 방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3 이상의 길쭉길쭉한 이 격지들을 얻는 방법들인데 바로 이런 격지들을 돌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돌날기법에 이 돌날들은 크기가 한 5cm 이상 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24,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좀돌날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3 이상 되는 1대3 정도가 되는 길쭉길쭉한 돌날을 얻는 방법은 똑같은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이 돌날기법은 5cm 이상이라면 좀돌날기법 5cm 미만의 길쭉길쭉한 돌날들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밑에 아주 조그만 이런 몸돌, 좀돌날 몸돌을 놓고 여기서 힘으로 돌을 떼가지고 이러한 자잔자잔한 좀돌날을 얻는 방법이 바로 좀돌날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의 석기 제작 기법들이 이 동북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법들은 이런 석기 공작들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시작은 북한에서는 평양 검은모루 동굴 유적이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만 년 전의 유적으로 북한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지만 연대적 증거라든지 인공석기가 맞는 건지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모루 동굴 유적을 보게 되면 이 대동강변에
요 대동강변에 있는 이런 산엔 중턱에 동굴이 있고 이 안에서 이제 뭐 동물의 화석이라든지 석기들을 이제 수술을 했는데 석기들의 양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런 석기라든지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이런 석기들, 각종의 석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석기들이 그 남북의 관계가 대단히 좋았을 때 국내에 와서 전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뭐 그때 가가지고 유물들을 봤지만 이 유물들을 인공물로 보기에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모로 유적이 가장 이른 시기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견해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야 남한 지역에서 이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으로 알려진 거는 단양 금굴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 국사교과서에는 단양 금굴 동굴 유적을 약 70만 년 전으로 기술하고 있고 우리 역사의 시작을 이 금굴 유적에 이 70만 년으로 좀 보는 거하고 대비시켜가지고 70만 년 전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국사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금굴 동굴 유적은 이제 강가에 연접한 동굴 내 퇴적층에서 유물이 좀 출토되었는데 이 강가 옆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홍수 시에 동굴의 하부 부분까지 다 이제 순물되게 되는 이런 양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퇴적층이 좀 불안정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불신들이 연구자에서 대단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유적이 70만 년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대단히 좀 이견이 많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유적은 이제 연천 전곡 유적입니다. 이 유적 같은 경우에는 금굴 유적 같은 경우에는 이 70만 년에 대한 연대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가 좀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연천 전곡 유적 같은 경우는 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유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유적의 연대는 약 35만 년에서 30만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고인류들이 점거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곡리보다 절대 연대가 빠른 유적이 몇 개가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분석 방법하고 시류의 신뢰도 등으로 봤을 때는 이견이 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은 바로 이 연천 전곡 유적이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견해들이 많은 편입니다. 전곡 유적은 이렇게 한탄강변에 있는 요 지역에서 이제 구석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좀 출토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이 토층 단면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깊은 깊이 내 아래에서도 지금 석기가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천 전곡 유적이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이른 시기 유적이 전곡 유적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 시작이 그러면 전곡 유적을 바탕으로 해서 약 35만 년 전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유적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전곡 유적보다 더 이른 시기의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단편적인 사례로서는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유적들을 살펴보면 그 대략적인 연대를 좀 추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중국 북경 인근의 이제 주구점 동굴 유적에서는 다수의 고인류 화석 및 유물들이 출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의 이제 연대가 대체로 한 70만 년에서 20만 년 전의 사이의 시기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구석유적들도 이 정도의 연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굴 유적의 한 70만 년 전이라는 연대가 이견들이 대단히 많긴 하지만 주변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대체적으로 이 정도 연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더 지금 전곡 유적보다 더 이른 시기에 그 절대 연대가 분명한 유적을 찾는 거는 뭐 다수의 이제 구석기 연구자들이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굴에서는 이렇게 고인류의 화석, 북경원인 화석들입니다. 그래서 북경원인을 이제 보고 난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 주구점 동굴에 관련된 이제 박물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좀 전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구석기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석기가 처음 발견된 거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서 33년 사이에 이 동관진, 여기 지금 우리나라 가장 끄트머리에 있죠. 동관진에서 이 철도 공사를 하던 중에 동물화석, 뼈연모, 호교석재 석기들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석기 시대에 속하는 유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몇몇 학자들이 좀 주장을 하고 일본 학자들도 그렇고 몇몇 학자들이 좀 주장을 했지만 이 식민사관 때문에 좀 부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일본에서 이 1930년대까지 구석유적이 발견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게 된 거는 1940년대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구석기 유적이 처음 발견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식민지를 삼고 있는 한반도 내에서 일본 본토에서 나오지 않는 그 구석기 유물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처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물들은 이 종성 동관지에서 나온 유물들인데 실제로 이 유물들에 대한 평가는 한참 뒤에 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연구자들에 의해서 구석기 유적이 이제 발견되고 발굴되게 된 거는 이 웅기 굴포리와 공주 석장 유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웅기 굴포리는 이제 동관지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이 바닷가 위치하고 있는 유적인데, 웅기 굴포리하고 이제 공주 석장이 1960년대 초에 이제 우리 연구자들에 의해서 조사가 실시가 되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조사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대단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유적들이 이제 60년대 초에 이제 발견되면서 구석기 유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제 한반도 우리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 언제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게 되면서 초창기 1960년대 초반 이후로 이 구석기 유적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동굴들이 밀집하고 있는 석회암지대, 특히 이 남한 지역에서는 제천, 단양, 영월 일대의 석회암, 즉 카르스트 지형 지역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몇몇 동굴 유적들이 70년대에 발굴되게 되는 그 계기를 좀 만들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70년대에 연천 전곡 유적이 이제 발견되게 되면서 그 나름대로 이 아슐리안형 주목도끼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 이런 아슐리안형 주목도끼가 등장하게 되면서 1960년대까지 세계 구석기 학계를 지배했던 모비우스 이론, 즉 인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서에는 주목도끼가 나오고 이동에는 주목도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화 가설론 같은 것들이 70년대 연천 전곡 유적에서 주목도끼가 발견되게 되면서 그러한 이론들이 붕괴돼 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1980년대 충주댐 수몰지구 내에 뭐 단양 금굴, 단양 수양계, 제천 창래족 등이 좀 조사되게 되면서 이 특히 뭐 우리나라 더 나아가선 동북아시아 세계 구석기 연구에 대단히 기여를 하게 되는 중요 유적들이 1980년대 발견되게 되고 조사되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이렇게 남한강 유적으로 그 연구가 이루어지던 경향들이 80년대 후반부터 전국적으로 조사가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다수의 유적이 발견되고 발굴되는 사례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특히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발견 및 이제 조사 유적들이 급증하게 되는데, 뭐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오늘날 뭐 구석기 연구는 한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유적은 약 400개, 그리고 유물이 수습된 지역만 한 1000곳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이 구석기 시대와 관련된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고,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친 고인류들의 뭐 점거, 뭐 장기간 점거한 유적도 있고 단기간에 캠프적으로 일시적으로 점거한 공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국토를 고인류들이 점유했던 건 분명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주요 구석기 유적의 분포를 보시게 되면 뭐 북한 지역 같은 경우에 평양 일대에 좀 집중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한강 중상류, 즉 뭐 충주, 그다음에 제천, 단양 일대, 영월 일대 이제 유적들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동해안의 유적들이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이제 뭐 파주라든지 김포 일대에 이제 유적들이 집중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강의 이제 상류 지역, 즉 청원, 지금의 이제 옛날에 이제 청원군, 지금은 이제 청주시가 됐죠. 이런 청원군 일대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주 지역, 그다음에 뭐 진천이라든지 이 일대에도 유적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전라도 지역에서도 다수 유적들이 좀 확인되고 있고, 반면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경상도 지역만 이제 유적들이 좀 많이 확인되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옛부터 이 구석기를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그 경상북도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구석기 연구가 조금 뒤처져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 한 2000년대 이후부터 이 경상도 일대에서도 구석기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중요한 유적들이 지속적으로 좀 찾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매칭해서 보는 것들이 대단히 좀 중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석기 시대 때 나타나는 인류의 진화, 그 다음에 석기 제작 기법의 발달 이런 것들이 왜 등장하게 됐느냐, 왜 출현하게 됐느냐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 구석기 시대에 속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인간의 적응과 관련된, 인간의 적응 환경과 관련된 나름대로 환경 변화가 대단히 좀 심각했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구석기 시대를 할 때 반드시 다루는 게 바로 이 제4기 갱신세, 즉 플라이스토세와 구석기와의 관계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제4기, 즉 쿼터널이라 불리는 이 제4기는 이 갱신세, 플라이스토세하고 그 다음에 홀로세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대체적으로 이제 갱신세와 직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제4기 갱신세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그 시작이 258만 년부터 12,000년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구석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330만 년 전, 최근의 연구 경향에 하면 과거에는 260만 년 전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듯이 그 시간적인 틀을 보게 되면 그 시간적인 폭이 바로 이 제4기 갱신세 안에서 이 구석기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인류의 진화가 대단히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제4기 갱신세 같은 경우에는 이 간빙기하고 빙기가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진화, 그 다음에 인간의 그 도구의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점도 이 간빙기와 빙기의 관계에서 보자면 지금 이제 간빙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날이 대단히 좀 포근한 상태고 불과 우리가 한 12,0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추웠던 기후 환경이 좀 속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영화 투마로우 보게 되면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빙하가 내려와 가지고 뉴욕이 다 얼어붙고 막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는 노력들이 막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 간빙기가 끝나고 빙기가 와게 됐을 때 이 빙하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영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4기 갱신세는 이 전기, 그 다음에 중기, 후기로 구분이 되는데 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258만 년부터 약 78만 년까지, 그 다음에 중기는 78만 년부터 약 12만 6천 년까지, 그 다음에 후기는 12만 6천 년부터 약 12,000년까지로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구석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은 바로 이 후기 갱신세, 즉 12만 6천 년부터 이 12,000년까지의 시간의 폭이 대단히 좀 중요한 시기로 인지되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는 유적의 한 90% 정도가 이 시기에 내에 들어가고 있다. 90% 이상이 이 시기 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갱신세와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는 갱신세 중기하고 그다음에 후기와 관련되고 있다. 즉 78만에서 12만 6천 년의 중기와 12만 6천 년부터 12,000년까지의 후기와 관련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심해 코어 분석, 즉 이 바닷가의 심해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러한 굵직한 동그란 그 파이프를 땅속에다 쭉 박습니다. 박은 다음에 그 파이프를 그대로 뽑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토양 시료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이 78만 년 이후부터 12,000년까지 약 19번의 기후변화가 좀 확인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홀로세, 즉 완신세를 1로 얘기를 하고 과거로 올라가면서 2번, 3번, 4번 등의 순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OIS 1, OIS 2, OIS 3 이렇게 부기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MIS, 즉 해양산소 동위체비라고 해서 이 바다에서 나온 심해코어를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MIS 1이 지금 현재라고 보시게 되면 MIS 19가 이제 중기 갱신세의 가장 시작 부분이 이제 MIS 1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해코어 분석이라는 거는 이 바닷속에 있는 유공충 화석의 껍질에 포함된 산소 동위체, 즉 O16 동위 원소하고 O18 동위 원소의 비율을 통해서 과거의 수온을 산출하는 걸 통해 가지고 과거의 기온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인데 추운 바다에 포함된 이제 생물의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O18 이 원소의 농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분석을 해보니까 기온이 추웠다가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했던 사이클이 19번에 거쳐서 반복되는 양상들이 확인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사이클을 좀 보자면은 이 MIS1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 한 11,000년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MIS2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 한 11,000년부터 그냥 뭐 24,000년까지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이러한 표가 그래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6, 7년 전까지 연구 경향이고 최근에는 요 가로 안에 있는 시기로 연대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MIS1 같은 경우에도 14,000년부터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고 MIS2 같은 경우도 14,000년부터 29,000년까지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조금씩 변하는 연대적인 변화는 조금씩 뭐 지속적인 변화를 좀 거치겠지만 대체적으로 19번의 기후변화 사이클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석기후적 아까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우리나라 구석기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후기갱신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구석기후적의 상당수가 이 후기갱신세, 갱신세 후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였고 석기 제작 기술의 정점의 시기고 기후변화의 양상을 통해 기후변화의 양상이 고고학적 증거로 아주 명확하게 확인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MIS5부터 MIS2의 시기가 이제 구석기 시대하고 아주 특징적으로 좀 관련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두 번의 온난기, 두 번의 따뜻한 기후가 있었고 두 번의 한냉기, 두 번의 추운 기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MIS5와 3, MIS5, 그 다음에 MIS3 이때는 그나마 좀 기후가 따뜻했던 시점. 그 다음에 두 번의 대단히 추웠던 기후 MIS4, 그 다음에 MIS2 시점에는 기후가 갑자기 뚝 떨어진 양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두 번에는 대단히 좀 추운 시기였는데 이 MIS3 같은 경우에도 MIS5하고 비교해 보면 마음대로 추웠던 기간이었겠죠. 이때보다는. 다만 그 전에 MIS4나 MIS2보다는 그나마 조금 따뜻했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IS5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의 시기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른 시기에 O2, OD, OC, OB, OA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A, C, E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따뜻했던 시점. 그리고 OD와 OB 같은 경우에는 이 MIS5 내에서도 조금 추웠던 시점. 이런 것들이 기후 사이클의 변화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IS3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MIS4보다는 온난하지만 이때처럼 유지되지 못해서 아간빙기로 불려지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MIS2 같은 경우에는 최후빙하 극성기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LGM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후기 갱신세 기간 동안 제일 추웠던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 LGM, 라스트 글라시알 맥시멈이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이 MIS2에 위치하고 있고 이 MIS2 때의 양상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서해가 이미 다 육지화되어 있었고 그 정도로 이제 바다가 다 얼어가지고 이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다 연육되어 있고 일본하고도 아주 근거리까지 연결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변화의 양상은 구석기후적에서 뭐 대단히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퇴적물의 색조와 입도, 구조의 차이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도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좌측 그림을 보시게 되면 뭐 어마어마한 깊은 깊이를 이제 땅을 파놨죠. 청원 만수류적에서 이제 발굴된 토양 단면인데 이러한 색조와 입도, 구조의 차이를 통해 가지고 환경 변화의 양상들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쐐기가 들어왔을 때는 기후가 대단히 건조했거나 또는 추웠던 시기가 이렇게 땅이 갈라진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 안에 나름대로 물질들이 들어가지고 이러한 형태들을 좀 이루었던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붉은색의 색조를 띠고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상대적으로 좀 따뜻했던 때 그래서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이 철 성분이 증가돼서 이 토양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붉은 색조를 띠게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 퇴적물 내에서 이제 식물의 종 차이가 좀 확인되고 있는데 충북 단양에 이제 군안굴 유적에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요 각 층에서 나온 시료들을 분석을 좀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위쪽에서는 온난 건조의 기후, 그 아래는 온난 수분의 기후, 다시 온난 건조의 기후, 한냉했던 기후, 다시 온난 건조했던 기후, 한냉 기후 이런 것들이 이 식물 화분이라든지 수종 분석을 통해 가지고 목재의 수종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사이클이 이 구석기후적에서도 이런 양상들이 확인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시기에 따른 기후 변화들을 확인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MIS4기와 MIS2기 뭐 가장 추웠던 한랭했던 기후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후가 급락하면서 해수면이 급강하게 되는데 특히 MIS2기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135에서 125m가 낮았었습니다. 현재보다. 그러다 보니까 서해 부분은 이미 다 육지화되어 있어서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대마도라든지 큐슈 북부도 거의 연육되어 있는 시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는 거의 동해가 아니라 이제 동호조, 호수처럼 이제 되어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MIS2기에는 상당수의 이런 지역들이 좀 육지화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형성된 유역 중에 일부는 어디 있겠느냐? 당연히 과거에 육지였던 현재 바닷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세 후기 환경의 급변은 인간에게도 이제 영향을 당연히 미쳤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기후 및 동식물상의 변화와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증대와 발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양상들은 석기 공작의 발전과 맞물려 있고 특히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등장한 돌날, 그다음에 후기 구석기 시대 후반기에 등장하는 좀돌날 기법에 출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에 나오는 이제 석기 공작의 양상들을 보게 되면 뭐 우리가 맨 처음에 봤듯이 단순대기에 의한 초기 석기 공작들, 고시기를 잇는 주먹도끼 공작들, 그리고 고시기 이유를 짓는 소형 석기 공작들이 이런 식의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후기 구석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가로 세로에 비해 1대3 이상이 되는 이러한 돌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후기 구석기 시대 후반부가 되면 이 돌날보다 더 작은 5cm면의 아주 작은 돌날들을 만들어내는 좀돌날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의 양상은 인간의 환경 적응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이 좀 발전해 나가는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이 후기석기 시대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돌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 길쭉길쭉한 격지를 얻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석기들은 뭐를 만들게 되냐면 사냥에 용이한 이런 순배찌개를 만드는데 대단히 많이 활용되게 됩니다. 즉 기후가 추워지게 되면서 큰 짐승들이 한반도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한 수렵 기술들의 발전하고 맞물려 가지고 석기 제작도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GM을 지나면서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빙하가 위로 올라갑니다. 빙하가 위로 올라가면서 한반도 쪽에는 날쌘 동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날쌘 동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동물들을 잡기 위한 새로운 이제 도구들 그 다음에 날이 추운 시점에 매번 이제 석기를 만들려고 돌을 주우러 다닐 수 없으니까 아예 양질의 돌감에 석재를 주워다가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석기를 만드는 양상으로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돌날 석기들은 대체로 이제 뼈라든지 나무에 부착해가지고 쓰는 결합식 도구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수업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먼저 제가 요번에 이제 뭐 강의를 해받은 이 중원 지역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원 지역이다라고 하는 요 용어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해의 개념으로 보자면 남한강과 금강유역이 포함된 충북 지역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견해에서는 충북 문화권으로 쓰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의 개념에서는 충주 중심의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중원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충주 중심의 중원 문화와 청주 중심의 문화는 호소 문화다 또는 서원 문화다라고 양분해서 부르는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좀 더 많은 뭐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 중원 지역이라는 거는 좀 광의의 개념으로서 이 남한강과 금강유역이 포함된 충북 지역을 좀 국한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원 지역의 구석규적들을 좀 보게 되면 이 금강유역권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0여 개소의 이제 유적들이 지금 발굴이 되었고, 그다음에 금강유역권, 이 중원 지역의 금강유역권에서도 약 20개소의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중원 지역
중원 지역에서만 발굴조사된 유적들이 약 40개소에 좀 달하고 있고, 이러한 유적들은 우리나라 구석기 연구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좀 점유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발견되었던 이제 조사되었던 이제 중유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먼저 다뤄본 다음에 이 최근에 조사된 유적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거에 이 중원 지역에서 이제 발견된 이제 주요 유적들을 보게 되면 뭐 대표적인 유적이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76년부터 83년까지 10차례에 거쳐서 발굴 조사가 됐고, 이 유적 내에서 나온 동물 화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석기라든지 뭐 인류의 화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그 시기는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후기 구석기 시대에 속하는 아주 넓은 시간의 폭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북 청원군 문이면 노윤리에 소재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주소를 보자면 현 청주시 이제 성당구 문이면 노윤리에 소재를 하고 있고, 이 유적 안에서는 인골이라든지 동물 화석이라든지 석기 등이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좌측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1983년도에 이제 사진의 모습이고, 지금 이제 우측에 있는 사진은 2004년에 두루봉 동굴의 이제 모습들인데, 동굴 흔적들은 거의 다 좀 사라지게 되고, 이 두루봉 동굴이 발굴되게 된 계기가 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채석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좀 남아 있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이런 이 두루봉 동굴에서는 뭐 이굴, 그 다음에 뭐 천여굴, 새굴, 홍수굴, 16굴 등등 뭐 여러 개의 이제 동굴들이 조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하나의 이제 동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조사할 때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단이 동물 화석을 좀 노출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요 동물 화석은 뭐 충북대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이제 동굴곰입니다. 그 동굴곰이 출토될 때의 모습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거 역시 충북대박물관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쌍코뿔이 아래턱 모습을 아래턱을 이제 발굴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복원된 모습으로 충북대박물관에 이렇게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두루봉에서는 뭐 수많은 이제 동물 화석들이 출토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수많은 동물 화석들이, 이거는 이제 쌍코뿔의 이제 몸체 부위 발굴할 때 이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흥수굴의 모습인데,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이제 흥수와 이제 발굴할 때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흥수굴에서는 이러한 뭐 주먹 찌르개라든지 글개라든지 이런 석기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유적은 이제 단양 군안굴 유적입니다. 단양 군안굴 유적은 뭐 86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가지고 좀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고, 시기의 폭은 이제 중기에서 후기에 걸친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속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에 소재하고 있고, 처음에 한 4차례 발굴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동굴이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5차에 발굴 조사 들어가 보니까 원래 조사했던 동굴 아래쪽에 새로운 굴이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큰 굴, 작은 굴, 뭐 또 1굴, 2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안굴 유적이 발굴할 때의 모습들이고, 지금 뭐 이렇게 안에다가 이제 동굴이니까 안에다 전등으로 해가지고 불을 밝히고 이제 조사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동굴 유적 역시 도면을 그리고 유물들을 일일이 수습하면서 나름대로 기록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안굴력이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러한 대표 층위 단면에서의 시료를 떠서 그런 시료를 이제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연대를 명확하게 좀 추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좀 의의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해 드렸듯이 이런 연대 측정뿐만 아니라 그 동물의 분석이라든지 동물 화석의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양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식물 화석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 층위별로 기후 환경이 어땠는지를 좀 확인하게 되었고, 이 층의 연대들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층의 연대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중기 구석기 시대부터 후기 구석기 시대 전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유적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층 자체가 보면 여기는 이제 낙반석으로 이루어진 층들이고,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지금 보랏빛으로 되어 있는 석회마루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뭐 뒤에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이 동굴 유적 같은 경우에는 날이 추워지게 되면 위에 있는 천장에 붙어있던 돌들이 떨어져요.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반석을 이루게 되고, 반면에 날이 따뜻해지게 되면은 동굴 틈에 있는 틈을 따라가지고 물들이 흐르게 되고, 그 물과 함께 그 나름대로 토양,
퇴적물들이 쓸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층을 이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층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석회마루 같이 땅하고 엉겨버리는 이런 양상들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거로 봤을 때 중간중간에 좀 따뜻했던 기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군항굴에서 나온 군항굴의 조사 내용들 좀 보게 되면 다수의 동물 화석들이 지금 나와 있는 모습들이고 이렇게 사슴뼈들 특히 이제 이 군항굴 중에서는 이제 사슴뼈가 대단히 좀 많이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사슴뼈 중에서 특히 어린 개체라든지 노령의 개체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잡기 쉬운 사슴, 즉 완전히 성인 개체의 사슴보다는 좀 더 좀 잡기에 용이했던 나이 먹은 사슴이라든지 어린 개체의 사슴들을 좀 잡았던 게 아닐까라고 보는 견해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이제 사슴뼈들이 좀 발굴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루봉 동굴에서는 사슴뼈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뼈도 확인됐습니다. 그 인골화석도 이제 확인돼가지고 보게 되면 뒤축뼈라든지 발가락뼈,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뼈 이런 것들이 좀 발견돼서 군항굴에서 사람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이 군항굴을 일부 좀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견해들을 좀 증명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러한 돌로 만들어진 석기들도 군항굴 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거에 발굴된 유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단양 수양계 1지구입니다. 그래서 1983년에 충주된 수몰지구 조사 일환으로 이제 조사가 시작돼가지고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중기와 후기 구석기 시대의 석기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유물들은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속한 유물들이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에 소재하고 있고 이 유적에서 27,000년 전에 석기가 출토되었고 50곳의 석기 제작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물의 출토, 그 다음에 석기 제작소의 석기 제작 많은 수의 석기 제작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구석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적이 바로 수양계 1지구 유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발굴 들어가기 전에 찍어놓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보게 되면 남한강가에 이렇게 애곡리 마을이 위치가 있었고 지금은 다 수몰돼가지고 이제 없어졌지만 이 충주 때 만들어지기 전에 이 발굴조사지의 이제 전경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지구의 상당 부분은 지금 물속에 이제 수몰되어 있는 양태를 좀 보이고 있고 주변으로도 원상복시대의 주거지들이 발견된 2지구, 그 다음에 이 1지구의 유물들보다 좀 시기가 올라가는 3지구, 그리고 수양계 박물관 지으면서 그 부가적으로 조사된 이제 3지구 지역이 있고 그 북쪽으로 이제 4지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양계 일대에 여러 구석 유적들이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조사의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 아주 넓은 지역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고 추미 양상을 보게 되면 이 자갈층 위로 아주 여러 매의 이제 토양토적물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유물이 출토된 데는 요 아래쪽입니다. 그 요 위에 거는 다 어떤 층들이냐? 이 유적이 이제 남한강가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홍수가 날 때마다 흙이 한번 싹 와서 덮이고 물 빠지고 위에서 또 흙 내려오고 또 물 들어오고 홍수되게 되면 또 홍수 토력증도 쌓이고 또 위에서 흙 쓸려 내려오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아주 그 두꺼운 깊이로 해가지고 이제 토양토적물이 쌓여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계죽에서는 이제 그 80년대, 83년부터 85년까지 조사했을 때는 49개소의 석기 제작장이 좀 발굴이 된 모습들이고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번호가 쭉 붙어 있는데 49개소의 이제 석기 제작장들의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16번 이제 석기 제작장의 모습인데 보시면 이제 가운데 큰 모릇돌이 있고 주변으로 돌을 깬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양상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석기 제작장의 모습이고 이 석기 제작장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석기가 바로 붙는 양상들도 좀 확인되는 걸로 봤을 때 이 장소에서 석기 제작이 이루어진 부분은 좀 확실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양계 중에서 이제 붙는 유물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체들을 모아서 붙여가는 과정들을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붙여지는 과정. 즉, 이러한 큰 돌 하나에서 돌을 떼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러한 생산물들까지 얻게 되는 과정들이 되붙이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수양계 유적에서 이제 출토된 유물들을 보게 되면 뭐 이런 주먹도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글개, 그다음에 이제 밀계류, 그다음에 이런 세기계류, 뭐 이외에도 뭐 여러 종류의 뭐 석기들이 다수 출토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좀 밀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죽을 좀 부드럽게 하는 무드줄 할 때 활용하는 도구로 이제 밀계가 좀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뼈나 나무에 홈 같은 걸 파거나 할 때 쓰는 것들이 이런 세기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양계 쪽에서 나온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석기 제작의 양상을 바꿔주는 이제 돌날과 관련된 그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에 있는 유물들은 돌날을 떼기 위한 준비된 몸돌, 즉 돌날 몸돌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고, 우측에 있는 거는 이러한 돌날 몸돌에서 떼어진 길쭉길쭉한 이 격제의 모습, 즉 돌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날이 어느 시기와 관련되냐, 후기구석기 시작이 바로 돌날기법이 시작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얘기 드렸듯이, 이런 거로 봤을 때 후기구석기적인 요소가 대단히 잘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날들을 이용해서 만든 석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충북대유의 박물관에 뭐 다수 소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순뱃지르개가 다수 좀 출토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뱃지르개 같은 경우는 길쭉한 돌날에 이런 돌날의 한쪽 편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부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바로 이 승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 뾰족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뭐 동물 같은 수렵하기에 대단히 용이하게 좀 가공한 형태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글개의 모습인데, 비단 이러한 뭐 순뱃지르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길쭉한 돌날의 한쪽 변만을 쭉 다듬어 가지고 글개로 활용한 흔적들도 확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후기석기 시대 이제 후반부에 가장 대표적인 석기 제작 기법인 이 좀돌날 기법과 관련된 유물들이 수양계 일축에서 대단히 좀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에 있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좀돌날 몸돌들이 출토되었던 이제 출토 사진들이고, 우측에 있는 것들은 이제 좀돌날 몸돌들을 아주 잘 이제 사진을 이제 3면을 좀 찍어놓은 모습들인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길쭉길쭉한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길쭉길쭉한 이런 좀돌날들을 떼가지고 석기를 가공하는데 좀 만드는 양상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여주는 거는 이제 좀돌날 몸돌을 만드는 과정의 대표적인 이제 석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떼어진 이런 길쭉길쭉한 좀돌날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좌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나무라든지 뿔에다가 이런 식으로 부착해가지고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돌날들은 대체로 이제 결합식 도구로 활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청원, 뭐 만수리 유적군이 또 대표적인 유적으로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수리 유적은 이제 현 청주시 이제 만수리에 이제 속하는 지역이고, 지금은 이제 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송부진의 유적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는데 4개 기관이 분할해가지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에서는 무려 이제 9,500여 점의 이제 석기들이 출토가 됐는데, 1지점에서 뭐 1,746점, 2지점에서 2,557점, 근데 뭐 3지점에서부터 뭐 이런 거는 이제 100점대에서 뭐 10몇 점까지 뭐 나온 여러 가지 지점들, 12지점에서 2,862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지점들이 1, 2, 12지점이 좀 특히 중요한 좀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대 6매의 유물층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서상으로 봤을 때 6매의 층에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이제 유적이 형성된 다음에 이 오늘날 이제 발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겪으면서 자연적인 변형들을 겪은 양상들이 좀 많이 확인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원 만수리 유적군 같은 경우는 금강유적권 최대의 중기구석기 유적군으로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유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수리 유적은 뭐 4개 기관이 14개 지점을 분할해서 조사를 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점들이 뭐 1지점 여기 있고, 2지점 여기 있고, 3지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6지점, 5지점, 11, 12, 10지점 다 붙어 있죠. 그래서 거의 이제 하나의 유적으로 봐도 무방한 유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유적에 속하는 거를 4개 기관이 분할해서 조사를 이루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일지점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이 발굴했을 때 이제 전경의 모습이고, 이 층서상으로 보게 되면 맨 밑에 1유물층, 2유물층, 3유물층, 4유물층, 5유물층 해서 총 이제 5개 유물줄이 일지점에서 확인됐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쐐기 흔적들이 나오고 이런 쐐기 흔적들이 반복되고 있고, 사이사이에 남들이 붉은색을 띠는 점토층들이 또 퇴적되어 있는 양상들이 좀 확인되어서 대체로 이 기후변화 사이클을 유적 퇴적층이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회색을 좀 띠고 있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양 퇴적물이 물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좀 받다 보면 이렇게 좀 회색을 좀 띠게 됩니다. 화학적 변형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의 영향을 좀 받았던 거 아니냐. 즉, 이 만수리 유적이 이제 미호천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미호천은 현재의 미호천보다 훨씬 더 넓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좀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요 만수리 1지점에서 이제 발굴하는 이제 과정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물이 나오면 이렇게 탑을 쌓아가지고 유물을 세우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뭐 땅도 파고 이 벽에 층위도 다듬무 이런 양상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조사가 끝나게 되면 도면 그리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위적으로 봤을 때 유물이 대체적으로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한 그런 사진들도 좀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물이 출토된 거를 좀 보게 되면 1유물층에서 5유물층까지 유물들이 뭐 대단히 집중적으로 좀 분포되고 있는 양상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보게 되면 3유물층은 요 일대에 좀 집중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보이는 2유물층은 요게 좀 집중되고 있고, 그래서 이 유물층별로 유물이 집중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게 되면 뭐 다양한 뭐 석기들이 있습니다. 뭐 찌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면 석기도 있고, 주먹대패도 있고, 그 다음에 글깨라든지 글깨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톱니날 석기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형의 석기들, 그래서 뭐 단순떼기에 의한 초기 석기 공작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주먹도끼 공작도 일부 확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격지 석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양상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쭉 설명드렸을 때 단순떼기에 의한 초기 석기 공작부터 시작해서 지금 격지떼기에 의한 이 소형 석기 공작까지가 쭉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석기의 양상으로 봤을 때 중기 구석기에 속하는 유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3유물층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유물들, 뭐 주먹지르개, 찌개, 주먹대패, 여러 면 석기, 그 다음에 뭐 글깨, 밀개, 그 다음에 홈날, 톱니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그 초기 석기 공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주먹도끼 공작, 그다음에 이제 격지떼기에 의한 소형 석기 공작들이 다 확인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도 이제 사유물층에서 나온 건데 보게 되면 뭐 찌개라든지 주먹대패, 여러 면 석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가장 뭐 하부에 있는 유물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부에 있는 유물층까지 좀 중기구석계적인 요소들이 대단히 강한 석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수리 1지점에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돌락이라든지 좀돌락 기법은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만수리 2지점입니다. 만수리 2지점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뭐 대단히 넓은 부분을 좀 조사를 했고, 여기서 유물이 출토된 거는 딱 한 개 유물층입니다. 여기서만 이제 유물들이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조사할 때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데 보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오목하게 렌즈상으로 다른 색을 좀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뭐냐면 이 과거에 요층이 존재하고 있을 당시에 이렇게 물 웅덩이식으로 조성됐거나 물 웅덩이였거나 또는 나무 같은 게 있다가 뽑혀 나간 자리에 나중에 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회색빛을 띠는 토양퇴적물 거기에 퇴적된 양상들이 그대로 좀 단면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물들 출토되는 거 보면은 뭐 대단히 많은 유물들이 집중해서 출토되고 있고, 뭐 발굴 역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물쌓기라든지 뭐 인력들이 붙어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게 되면 유물들이 뭐 대단히 집중되어 있는 양상들이 좀 확인되고 있죠. 요런 데라든지, 요런 데라든지.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재미난 게 뭐냐면 유물들이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유적 형성 과정에서 유적이 형성되고 이 변형을 겪으면서 원 하나의 유물층이었던 게 일부 좀
그 자연적인 변형을 겪으면서 유물들이 좀 이동된 양상들이 이 단면상을 통해서도 좀 확인되고 있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출토된 이 지점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집게들, 그다음에 주먹, 대패, 여러 면 석기들, 그다음에 뭐 뚜루개라든지, 그다음에 글개, 그다음에 톱니날, 밀개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체적으로 이제 석기 공작의 구분에 의하면은 대체적으로 좀 뭐 단순떼기 초기 석기 공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형 석기 공작들이 주로 확인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 2점하고 2지점의 연대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1지점의 절대연대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2지점의 절대연대입니다. 그래서 유물층을 보게 되면 1, 2점은 5개 유물층이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고 2점의 유물층은 여기에 속하게 돼서 1, 2점의 3유물층하고 이 2지점의 유물층이 좀 동일한 층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재미난 이유는 뭐냐면 이 만수리 유적이 유적 변형이 대단히 좀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연대 측정한 시료들을 보게 되면 밑에가 가장 아래쪽인데 44,000, 49,000, 68,000, 69,000에 나왔는데 5층 연대를 보게 되면 92,000, 104,000 중간에도 67,000 갑자기 밑에도 100,000년 연대가 정연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뒤집혀 있고 역전되어 있는 현상들이 막 확인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퇴적층, 이 만수리적의 토양 퇴적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겪으면서 뭐 침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침식에 거친 뭐 퇴적을 빈번하게 겪으면서 이 층들이 좀 엉킨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연대로 좀 추정해 봤을 때는 연대값들이 대부분 더 40,000년 이상에 좀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물들은 다 중기구석기 시대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만수리 12지점입니다. 만수리 12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위에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역사시대 유구를 발굴하는 와중에 석기가 일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시대 유적들 발굴 다 끝나고 요 네모난 구역에 대해서만 구석기 발굴이 따로 추가적으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보니까 2개의 유물층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위에 유물층은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거북이 등껍질 모양처럼 막 갈라져 있는 흔적들이 보이죠. 상부에 있는 이 유물층의 양상이고 아래 유물층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 지형의 기반한 굴곡을 따라가지고 막 땅이 울퉁불퉁한 데서 석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유물층은 좀 구분되고 있는데 이 유적도 마찬가지로 앞에 왔던 1, 2점과 2점과 마찬가지로 유적의 변형들이 좀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2유물층의 연대보다 아래쪽에 있는 1유물층 연대가 더 젊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역시 연대 역전 현상들을 봤을 때 유적 형성 후의 변형과 좀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유물층의 유물 나오는 양상들, 2유물층의 이유물층, 위에 유물층, 아래 유물층의 이제 유물 나온 양상들인데 보게 되면은 이 아래 유물층에 있는 것들은 요쪽에, 그 다음에 특히 이쪽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 유물층들은 여기 집중되어 있는 양상들이 좀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뭐 유물층별로 집중구역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아래 유물층 같은 경우는 기반층에 이 경사면 굴곡을 따라가지고 유물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유물들이 이 기반풍화층을 피복하게 되는 토양퇴적물하고 섞여가지고 좀 쌓이게 되면서 유적이 형성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1유물층, 아래 유물층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런 것들. 이제 주먹지르개 종류가 이제 유물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주먹도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찌개류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초기 석기 공작 플러스 주먹도끼 공작들이 다 확인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도 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 뭐 찌개라든지 여러 면 석개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글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홈날이라든지, 뭐 뚜르개라든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서도 뭐 초기 석기 공작 플러스, 그 다음에 이런 벽지대기에 의한 수용 석기 공작들이 다 확인되고 있는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석기 공작의 양상들은 뭐 만수리 1지점, 2지점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부 유물층, 이 유물층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먹 찌르개, 주먹도끼류의 한 종류의 이제 주먹 찌르개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찌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여러 면 석기라도 나오고 있고, 주먹 대패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1문화층하고 그 하부의 유물층하고 위의 유물층하고
층위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석기 공작에는 큰 차이를 좀 보이지 않는 양상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조사 내용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중원지역 구석기의 중요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고일류의 점유에 유리한 지형적 배경으로 조사가 대단히 활발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남한강 일대에는 카르스트 지형하고 하한당구 지형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에 있는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동굴 이런 것들이 카르스트 지형에 만들어지게 되고 하한당구 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흘렀던 이 하천의 흐름들이 약간 이제 변형을 겪으면서 계단상으로 주변 지역이 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한당구 지형 같은 경우에 사람이 살기에 대단히 용이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홍수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천이 가깝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 하천배에는 자갈돌들이 많죠. 석기 제작에 필요한 돌감을 구하기도 대단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구석지역들이 좀 구석기 유적들이 이런 고인류 점유에 유리한 지역적 배경으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 동굴 유적들이 조사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동굴 내의 토양은 이제 알칼리성 토양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질이 대단히 잘 보존되기 때문에 제4기 갱신세의 자연환경을 추론할 수 있는 동식물 자료, 특히 동식물 화석들을 제공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구석기 시대의 자연환경은 어떠했는지 고인류의 생활과 그 양상들은 어땠는지 파악이 대단히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구석기를 파악할 수 있는 다수의 야외 유적이 조사됐는데 특히 이제 단양 수양계 유적, 특히 단양 수양계 일지구 유적 같은 경우에는 중원 지역, 더 나아가서 한반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심적인 후기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석기 문화의 발달 양상이 투영되어 있고 50개소의 석기 제작소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수리 유적구는 금강유역 최대의 중기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른 시기에 이 금강유역에서의 고인류의 행위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좀 중요한 유적들이 이전 조사, 기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중원 지역에 그렇게 되면 이제 중원 지역에서 발굴된 구석기 유적들의 주요 지형은 어떤 것들이 있냐를 좀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하한당구 지역이 대표적인 이제 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높은 고도를 흐른 고하천에 의해서 형성된 하도나 범람원이 기후변화, 집안 융기 등에 의해서 하각작용을 거치면서 현 하천보다 높은 고도에 남겨진 계단산의 지형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상을 보게 되면 최초의 하천이 이렇게 형성되었다가 집안 융기 또는 기후변화로 이 하천 부분들이 깎여 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 계속적인 하방 침식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하천의 길들이 변하게 되면서 이렇게 단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옆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이제 당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구 지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드렸듯이 하천에 접근하기가 쉽고 그리고 홍수에 대단히 홍수가 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 고인류의 점이 대단히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우측에 보여지는 거는 이러한 당구면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면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T1면일 때 이 위로 흐르던 하천이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하각장을 거치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계단상으로 마치 1단, 2단, 3단 여러 매의 하한 당구면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남한강 유역에는 최대 4매의 하한 당구면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수양계 일지구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위면 당구에 해당되는 면, 그 다음에 수양계 삼지구 같은 경우는 중위면 당구에 해당되는 곳 이렇게 그런 곳에 이제 유적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T1, T2, T3라고 얘기도 하고 저위면 당구, 중위면 당구, 고위면 당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카르스트 지형인데 우리나라 이제 카르스트 지형은 옥천 지향사 지역 중에서 조성계 대석회암 충분히 분포한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영월, 제천, 태백 그리고 여기 또 시커먼 게 하나 있네요. 여기는 바로 이제 청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루봉 일대, 이 일대에서 이렇게 석회암 동굴들이 좀 확인되고 있는 이런 카르스트 지형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고요. 구석유적과 밀집하게 관련되는 이제 석회 동굴 같은 경우에는 용식, 북락, 침식, 퇴적 및 침전 작용하고 같은 이제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생성 발달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용식하고 이제 침식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동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석회 동굴 내 퇴적층과 기후 환경은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기온이 따뜻해지면 용식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동굴 내 석회암의 재침전으로 종류석, 석순,
석회마루들이 형성되고 동굴의 틈새를 메면서 내부가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가 선선하게 되죠. 그런 대신에 이제 반면에 기온이 추워지게 되면 동굴 내에 이제 틈새가 벌어지게 되고 내부 천정이 붕괴들이 되면서 낙관석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환경에 따라 가지고 석회 동굴 내의 환경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추운 기후에 동굴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유리하지 않겠죠. 왜? 낙관석이 떨어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동굴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살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주로 살게 되는 거는 이렇게 기온이 좀 따뜻했을 때 선선하고 하니까 동굴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산록 완사면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석규적과 관련해서 가장 흔히 관찰되는 지형이 바로 이 산록 완사면 지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하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과 그 지류 주변에 주로 유적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하천하고는 일정 거리가 조금 이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하천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남한강, 금강 뭐 이런 것들을 대하천으로 부르자면 이런 소하천들은 이제 금강의 지류, 그다음에 남한강의 지류 이런 지역들을 이제 소하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석규적들 같은 경우에는 구릉의 삼연부하고 구릉의 이제 삼연부라든지 이제 말단부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이 삼연부에 유적이 자리 잡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위에서부터 위에 흙들이 침식되고 퇴적되게 되면 요게 있던 유적들이 쓸려 내려와요. 흙들이 무너져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 제자리에 존재하는 유적들이 대단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이런 산록 완서면과 관련되는 곳에서 확인된 유적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의 이 고인류의 행위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진 경우는 대단히 좀 드문 편이다. 그래서 변형들이 좀 대단히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런 산록 완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산록 완사면에 위치한 유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유적 중에서 상당수가 산록 완사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구석기 유적이 발굴하게 되면 발굴했던 그 자체가 옛날에 고인류들이 가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뭔가 행위를 했었나 봐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전제로 여기서 이렇게 석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일정 부분의 변화들이 분명히 반영된 노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럼 새롭게 확인된 이제 중원 지역의 구석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간 남한강 유역과 금강 유역에서 새로운 유역들이 다수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한강 유역에서 한 8개소, 충주, 단양, 제천 일대에서, 금강 유역에서 한 10개소, 청주, 보은 등에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동굴 유적의 조사는 뭐 드뭅니다. 되게 드문 상태고, 야외 유적 조사에 좀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 유적 조사는 군항굴 유적에 대한 이제 연차 발굴 차원에서 좀 이루어진 거 빼놓고는 새로운 동굴의 조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야외 유적 조사에 좀 집중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10여 년간 발굴된 이제 유적들은 충북 지역의 개발 사업과 맞물린 구제 발굴, 즉 어떻게 보면은 조사가 끝나고 나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유적들이 대단히 많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한강 유적부터 그 주요 유적들 조사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적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발굴된 제천 고명동 유적입니다. 제천 고명동 세거리 유적이라고도 얘기되고 있는데, 제천시 고명동 606-3번지 일원에 좀 위치하고 있고, 세매 유물층에서 2,200여 점의 석기가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유물출이 중심층으로 중기 후기 구석기 시대의 전환 시점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물층에서만 유물이 1,699점이 좀 집중돼서 나오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적은 이 장평천, 즉 남한강의 지류인 이 장평천 가의 나지막한 그 산록 완사면 말단부에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록 완사면 말단부. 그러다 보니까 유적이 뭔가 약간의 변형들이 좀 존재했을 가능성들이 좀 베이스에 깔려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 발굴 때의 이제 모습들이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석기들이 노출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개의 문화층에서 유물들이 출토가 됐고, 가장 중심적인 문화층은 이 이유물층입니다. 그 1유물층에 대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약 한 58,000년. 그 다음에 요 이 유물층하고 1유물층 사이에 그 다른 지층에 대해서 연대 측정하니까 한 42,000년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심 유물층인 이유물층은 이 중기구석기 시대에 속할 것이다, 또는 중기구석기 시대에서 후기구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 유물들이 출토된 거를 좀 보게 되면 이 유물층 유물들이 뭐 대단히 넓은 지역에 산발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 좀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1유물층은 여기 좀 집중된 양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유물층은 이 아랫부분에 좀 집중된 양상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유물이 집중되는 양상들이 각 그 유물층보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요 1유물층하고 2유물층 같은 경우는 석기 집중구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 이 고인류의 석기 제작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좀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1유물층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게 되면 뭐 석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제 몸돌이라든지, 그다음에 돌을 깨기 위한 망치라든지, 이런 몸돌을 망치로 땡 때려가지고 떨어진 이런 격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도구로는 이제 여러 면 석기, 긁게, 밀게, 찌르게, 뚜르게 뭐 이런 것들이 1유물층에서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 이제 2유물층에서 나온 유물들은 마찬가지로 이 격지를 떼기 위한, 돌을 깨기 위해서 이제 존재했던 이런 몸돌들이 이제 다수 확인되고 있고, 이 몸돌들에서 떨어 나온 이런 여러 가지 격지들, 그다음에 이런 몸돌을 때리기 위한 망치, 그다음에 이런 모루들도 나오는데, 모루 같은 건 뭐냐면 사람이 이 망치 갖다가 돌을 때릴 수도 있지만 깨고자 하는 돌을 손에 들고 땅에다 돌을 놓고 그 돌에다 부딪혀서 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바닥에 돌을 깔아놓는 기능을 하는 도구가 바로 이 모루입니다. 모루. 그래서 원석을 이런 모루에 부딪혀가지고 돌을 깰 때 쓰는 것들이 이런 모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물체에서 나온 이제 대표적인 유물들로는 주먹도끼, 그 다음에 이런 찌개류, 여러 면 석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찌르개라든지 긁게, 밀게, 홈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제천 고명동 유적에서도 나오는 유물들로 봤을 때는 초기 석기 공작에서부터 주먹도끼 공작, 그다음에 소형 석기 공작들이 다 나오는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유물상으로 봤을 때는 좀 중기구석기적인 요소가 대단히 강하다. 근데 이 연대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중기구석기에서 후기구석기 시대로 전환하는 기점에 유물 양상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런 유물들은 바로 이런 소형석기 공작의 유물들일 것이다라는 것들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충주 호암동 뭐 유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 호암동 유적도 뭐 호암동 뭐 종합 스포츠타운 유적이 있고, 호암동 뭐 택지개발지구 유적이 있는데, 이 호암동 이제 종합 스포츠타운 유적으로 이제 뭐 보자면 뭐 충주시 호암동 일대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암동 유적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 앞쪽으로 달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남한강에 합류하는 달천이 흘러가고 있고, 그 세매 유물층에서 331점의 석기들이 출토했는데, 유물은 많이 출토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왜 중요시 여겼을까라고 보자면, 이 호암동 유적에서는 연대가 대단히 이른 시기로 올라가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절대 연대가 분명한 자료들이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남한강 유역에서 대단히 좀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층의 중심층으로 이제 중기구석기 시대에 해당되는데, 이 유물층에서만 280점이 출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유적인데, 특히 도구로 만들어진 유물들의 대부분이 다 찌개입니다. 이 찌개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석기 공작을 대변하고 있는 유물들이고, 이 찌개가 이 남한강 하류부터 남한강 중류까지 대단히 밀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평, 남한강 하류의 양평, 여주, 그 다음에 남한강 중류의 충주. 그래서 양평, 여주, 충주로 있는 하나의 지역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이 찌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찌개 문화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몇몇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중요한 유물들이 나름대로 일정의 지역성을 가지면서 집중적으로 좀 출토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중요한 유적이고요. 보게 되면 뭐 발굴 때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뭐 유물들이 뭐 대단히 집중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양상이고, 층 이제 3개의 유물층에서 유물이 나왔는데, 가장 하부의 유물층이 약 94,000년, 그다음에 2유물층이 73,000년, 가장 상부의 1유물층이 56,000년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적으로 봤을 때도 대단히 뭐 역전되지 않은 아주 선명한 연대값을 가지고 있고, 층위 구분도 대단히 뚜렷하고, 특히 이제 3유물층 연대가 그 이제 10만 년 가까운 연대를 좀 얻었다면 대단히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연대 측정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10만 년이 넘는 연대값이 나온 적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10만 년에 가까운 연대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의미가 있는 유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나온 유물들을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다 찌개들입니다. 찌개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양상들이고, 특히 이제 이 유물층에서 나오는 유물들도 다 찌개입니다. 찌개
그 단순대기에 이제 초기 석기 공작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게인데 그냥 큰 돌에 한쪽 면만 툭툭툭 때려가지고 석기 만든 겁니다. 아주 단조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석기들이 중심적으로 이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집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한강 하류의 양평, 여주, 그 다음에 남한 중계의 충주 지역까지 이러한 석기 공작의 양상들이 동일하다라는 부분에서 지역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유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송암리 외실 유적입니다. 2012년에 조사됐는데 충주시 신리면 송암리 84번지 일원에 좀 위치하고 있고 두 개 유물 중에서 480여 점의 석기가 출토됐어요. 그 후기 구석기 시대에 속하는 유적인데 이 유적도 유물은 많이 출토지가 않는데 왜 이 유적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1유물층에서 돌날기법, 즉 후기 구석기 시대 아주 전형적인 석기제약 기법이라는 돌날기법이 확인되고 있고 이 돌날기법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승배찌르기가 출토됐습니다. 이 이유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승배찌르기를 대단히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승배찌르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된 유적은 단양에 있는 수양계가 거의 대표적입니다. 수양계 주변에 그러면 수양계 주변에도 승배찌르기가 대단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양 일대 수양계에서만 승배찌르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제천에서 일부 승배찌르기가 나온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충주에서도 아주 일부의 승배찌르기가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봤을 때 이 돌날기법들이 수양계에서부터 주변으로 확산되는 과정들의 양상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좀 의미가 있는 걸로 좀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요도천이 흐르고 있는데 요도천이 그 남한강에 이제 요도천이 이제 달천에 합류해서 남한강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보게 되면 이게 좀 발굴할 때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위에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유적이 있었고 이 통일신라 시대 유적들 조사를 다 하고 하부를 조사를 해보니까 구석기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조사할 때의 이제 모습들이고요. 그 층위 양상을 보게 되면 여기 2문화층이 있고 1문화층이 있는데 이 1문화층 연대가 32,300, 33,190 정도의 연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아래 보면 21,210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세에 대한 여러 가지 연대 측정에서도 뭐 시루의 오염에 따라 가지고 연대들이 대단히 뒤바뀔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인데 일단 뭐 그렇다 쳐도 요 층의 연대는 후기 구석기 시대의 시기를 반영하는 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물이 출토된 걸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제 이 유물층의 유물들하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1유물층 유물들이 쭉 확인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특히 이제 상부에 있는 1유물층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맨 위에 보시는 이런 유물들, 돌날하고 관련된 이제 돌날들이 좀 확인되고 있고 이런 돌날을 활용해서 만든 승배찌르기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물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수양계에 나오는 석기 공작들하고 대단히 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수양계에서 확인되는 돌날기법의 확산이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좀 의미 있는 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유물층 같은 경우에는 위에 유물층하고 또 틀려요. 그 위에 유물층 같은 경우는 돌들도 보게 되면 석영뿐만 아니라 아주 고운 이런 돌감들, 양질의 돌감들로 활용된 양상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하부 문화층에서 보게 되면 하부 유물층에서는 그런 돌감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 석영계 유물들이고 그 다음에 격지대기에 의한 소형석기들이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소형석기 공작에서부터 돌날기법으로서의 전환을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양수양계 육지구 유적입니다. 이 단양수양계 육지구 유적은 뭐 최근 10년간 이 중원지역 구석기 유적 중에서 최고의 유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단 이게 중원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가장 핵심적인 유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굴됐는데 뭐 발굴된 사유는 단양에다가 이제 수중도 만들면서 수몰되게 되는 지역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여기 단양 수양계 요 적성면 하진리 302번지 일대에서 다수의 후기구석기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근데 이 후기구석기 유물들의 양상들이 수양계 1지구 양상들하고 대단히 흡사했어요.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양계 1지구에서 약 3.5km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 남한강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4매 유물층에서 약 4만여 점의 석기가 출토됐어요. 그래서 1유물층 582점, 2유물층 21,744점,
3유물층 7,470점, 4유물점 1,883점의 유물들이 출토됐는데 모든 유물층에서 석기 집중구역이 확인되고 있고 다수의 부합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봤을 때 석기 제작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구석기 시대 초창기부터 말기까지의 양상이 모두 확인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 유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형석기 공작에서 돌날기법, 중돌날기법으로 변화된 양상이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층위를 이루면서 확인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연대값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물 중에서 이제 석기 집중구역이 확인되고 있고 다수의 부합률이 확인됐던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양계 일지구가 여기 있고 여기 수양계 전시관입니다. 수양계 유물 전시관, 여기 수양계 과거에 80년대에 조사했던 수양계 일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류로 3.5km 떨어진 데 수양계 6지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양계 6지구의 위치입니다. 여기 6위에 해당되고요. 뭐 유물 출토된 거 보면은 뭐 이 층위가 쭉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아래 4문화층, 3문화층, 2문화층, 1문화층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값은 36,980, 35,180, 18,410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피연대고 요거를 이제 역연대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뭐 42,000 그다음에 뭐 한 4만 뭐 그다음에 요거는 한 24,000 이런 식의 연대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후기 구석기 시작인 4만년하고 거의 딱 맞닿아 있는 유적이다. 그래서 후기 구석기 시대 초창기부터 말기까지 양상들을 그대로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유적입니다. 지금 발굴할 때 모습들이고요. 뭐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습니다. 유물 출토 뭐 현황인데 뭐 빼곡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집중구역이 뭐 뚜렷합니다. 유물이 집중하는 구역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석기 제작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층위적으로 봤을 때도 4문화층에 유물 집중되는 양상, 그 다음에 3문화층에 유물 집중되는 양상, 2문화층에 유물 집중되는 양상, 1문화층에 유물 집중되는 양상이 일자로 쭉쭉 이어지게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층위적으로 아주 나름대로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 퇴적층이 존재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봤을 때는 유물 분포 양상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랬었죠. 근데 이런 양상이 우선 보여지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좀 안정적으로,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적이 보존된 유적이고 층위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문화상을 유적의 변형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배제하고 해석할 수 있는 유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 뭐 출토 양상들을 보게 되면 이 이유물층에서 나오는 이유물층의 이제 유물 출토 모습들이고 이유물층에서 나온 유물들 보게 되면 이런 좀돌날 몸돌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유물층 같은 경우에는 뭐 유물 이렇게 나온 양상들 여기 돌날 기법, 승배 찌르개, 그 다음에 이런 돌에 인위적으로 눈금을 그은 흔적들이 나타나는 이런 돌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야문화층 같은 경우는 대형 돌날을 만들기 위한 대형 돌날 떼기 위한 돌날 몸돌들, 그 다음에 다수의 승배 찌르개들이 이 사유물층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돌날 기법도 초창기에 여기서 이제 가장 하부 문화층에서는 돌날이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것 중에 3문화층 가면서 좀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들고 이런 양상 좀 변해가는 양상들도 확인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날 기법 역시 돌날 기법 내에서의 변화상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층 가장 상부에 있는 유물층의 양상들을 보게 되면 이 좀돌날 몸돌 그리고 좀돌날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돌날들도 확인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밀계류들, 그 다음에 이런 부합 유물들, 그 다음에 좀돌날 몸돌에 이렇게 붙는 유물들, 그 다음에 이런 석창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문화층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문화층에서 나오는 유물들의 양상들을 보게 되면 석기 제작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격지떼기에 의한 이런 석기들, 돌날 제작하는 양상들, 그 다음에 여기 뭐 좀돌날 제작한 양상들, 그 다음에 도구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쭉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표로 정리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유물층에서 나온 것들은 승배찌르기의 위주들, 그 다음에 이런 돌날들이 다수 만들어지고 있고, 그거 보게 되면 자갈돌에다 이렇게 눈금을 쭉쭉쭉쭉 눈금을 인위적으로 한 양상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눈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근데 뭐 유럽의 연구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뭐 이 월과 일자와 관련된 하나의 뭐 표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일자 개념보다는 뭐 수렵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 뭐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무슨 목적으로 만든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많은 상태고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은 여러 가지 순배찌르기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3유물층의 양상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일반적인 격지 제작한 양상들, 그 다음에 돌날 제작과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오고 있고, 자갈돌에 이유적인 흔적이 되어 있는 석기들도 확인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유물층, 이 구석기, 후기 구석기 초창 개장되는 이 유물층에서는 대형의 돌날들. 그래서 앞선 시기하고 보게 되면 앞선 시기의 돌날들이 뭐 한 요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보게 되면 뭐 크기가 뭐 한 10cm 다 이내입니다. 이때의 돌날들은. 근데 이 사유물층에 되면은 돌날의 크기가 10cm가 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의 돌날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아주 순배찌르게도 지금 산문화층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사유물층, 즉 후기 후석기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돌날 기법이 등장하게 됐고 바로 순배찌르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순배찌르기 제작은 뭐 좀 뒤지기일 거야 라는 견해들이 있었는데 이 수양기 육지구 발굴 조사로 인해서 순배찌르기의 제작 시점이 대단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의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순배찌르기가 중국에서도 거의 확인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맞붙어 있는 러시아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순배찌르기가 우리나라 내에서만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큐슈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순배찌르기 연대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내에서의 순배찌르기 연대가 동부아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배찌르기는 한반도 내에서 좀 자생적으로 발전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특징적인 석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고, 그런 견해에서 뭐 저기 일본의 몇몇 박물관에서는 이런 순배찌르기의 전파 루트에 우리나라를 중심에 놓고 좀 설명하는 사례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사유물층에서 나오는 이 대형의 돌날들, 다수의 순배찌르기, 이런 건 이제 망치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는 이제 남한강유역의 이제 주요 조사 유역들을 봤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금강유역의 주요 조사 유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적은 이제 청원 석성리, 뭐 청주시 석성리 유적이죠. 그래서 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4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이 유적은 뭐 조사된 다음에 없어졌습니다. 공장 부지였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 조사를 하다가 다량의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고, 이후에는 뭐 공장이 지금 현재 들어서 있는 상태예요. 세매 유물층에서 1293점의 유물들이 출토됐는데, 특히 이 중에서 3유물층에서 1196점의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됐습니다. 후기 후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좀 유적인데, 이 유적에서는 수양계족이나 이런 것과 같이 돌날 기법이라든지 중돌날 기법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석기 제작에 기반 두고 있는 후기 석기 초창기 때의 좀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수의 부합 유물들이 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유적의 위치가 여기 있고, 요 금강으로 들어가는 이런 하천이 소하천이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뭐 유물들이 출토됐던 모습들, 뭐 한여름에 이제 조사할 때의 모습이라서 이렇게 그늘망치고 이제 조사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층은 가장 아래쪽에는 이렇게 아주 회청색의 모습을 띠는 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양상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 위로는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퇴적층이 좀 형성된 걸로 보고 있고, 가장 아래 3문화층, 중간에 2문화층, 1문화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3유물층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쭉 확인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물들 출토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 면 석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석기들, 그다음에 이렇게 붙어지는 이제 유물들도 이 유적 내에서 이제 확인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1유물층의 유물들을 보게 되면 뭐 이런 뭐 몸돌하고 이제 격지들, 그다음에 몇몇 도구들, 2유물층의 유물들. 근데 뭐 1유물층하고 유물층은 유물이 원체 많지 않아서 이거 갖다가 이 유적의 특징적인 석기 공작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모호하고, 중요한 건 이제 3유물층인데, 3유물층의 유물들을 보게 되면 뭐 집게 위주의 유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소형석기 제작기, 격지대기에 바탕을 둔 소형석기들이 지금 3유물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봤을 때 후기 후석기 시대 한 초창기 때 해당되는 유적이 아닐까라고 좀 추론하고 있는 유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합된 유물들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돌 깬 양상들을 다시 되부대 맞추기 한 유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석성리에서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 역시 좀 석기 제작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장소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부진의 유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부진의 유적은 크게 이제 두 개 유적이 있는데, 하나는 청주 오송 유적, 그리고 또 하나는 청주 봉산리 점촌 유적입니다. 이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 유역의 이제 구석기를 대표하는 중요 유적이고, 이 지점을 달리해가지고 이제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이 만수리 유적군하고 아주 연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수리, 그 다음에 이 청주 오송, 청주 봉산리 점촌 유적이 다 하나의 유적군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 청주 오송 유적을 먼저 좀 보게 되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봉산리론에 위치하고 있고, 세 개의 지점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범위 형성된 이제 중기구석기 시대 유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세 개의 지점에서 5,400여 점의 석기가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뭐 1지점에서 2,449점, 2지점 1,499점, 3지점 1,450점 출토가 됐는데, 이 유적의 이제 분포 양상들을 좀 보게 되면 금강이 쭉 흘러나가고, 이 금강으로 흘러들어간 이 미호천변에 다수 유적들이 좀 분포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만수리 유적이 여기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여기 조사지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곳이 지금 이제 오송 유적,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게 봉산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거의 일정적이 집중돼서 있는 모습으로서 과거에는 거의 하나 유적으로 봐도 무방한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미호천변에서 발굴되고 있는 다수 유적들의 연대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미호천 일대의 중기기 구석기 시대의 일정 시기에 이 고인류의 점거가 대단히 빈번하고 활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오송 유적을 보게 되면 구석기 1지점, 2지점, 3지점 이렇게 세 개 지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미호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양상을 좀 보게 되면 단멸자로서 보니까 뒤쪽으로는 이제 산이 있고, 산자락 거의 끝머리에 유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살로 관사면 말단에 자리 잡고 있는 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는 미호천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면, 완사면에, 살로 완사면에 유적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뒤쪽에서 흘러내려온 퇴적물, 침식돼서 흘러내려온 퇴적물의 영향을 맞이받는 곳에 유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유적의 변형들이 분명히 일정 부분 녹여져 있을 것이다 라고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만수리 유적의 뭐 전경들입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1지점, 그다음 여기가 2지점,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지점입니다. 먼저 1지점 보게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유물도 뭐 대단히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 양상들이고, 일단 땅에다가 이제 구획을 해가지고 발굴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이제 문화층은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의 문화층, 요게 해당되는 요 층인데, 요 문화층인 연대가 65,400 정도의 연대를 좀 가지고 있고, 유물들이 대단히 일정한 좀 경사를 살짝 가지면서 유물들이 좀 분포하고 있지만, 또 유물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확인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연대값이, 유물층 연대값이 65,400이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또 유물 연대, 층의 연대는 53,000년이 나오기도 하고 51,000년이 나오기도 하고, 유적의 연대들이 약간 역전되는 현상들이 확인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일정의 변형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적이고요. 여기서 나온 유물들 보게 되면 뭐 주먹도끼들, 그 다음에 뭐 찌개들, 그 다음에 주먹대패, 여러면 석기, 그래서 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초기 석기 공작이라든지 주먹도끼 공작, 이런 양상들이 다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글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밀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복합 석기들, 그 다음에 뭐 석기를 만들 때 썼던 이제 망치들, 그 다음에 모루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 내에서 나오는 석기들을 봤을 때 초기 석기 공작 플러스 주먹도끼 공작 플러스 격제대기에 바탕을 둔 수용석기 공작들이 다 확인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중기구석기적인 요소가 대단히 강한 유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지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2지점이 위치하고 있는데, 네,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유물층이 이제 두 개 유물층, 2유물층하고 1유물층 구분되는데, 대부분 유물들은 이 1유물층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뭐 43,000년 정도의 연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후기구석기 시대, 중기구석기 말기에서 후기구석기 시대로 약간 전이되는 그 과정상에 어느 시점에 형성된 유적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색빛을 띠는 것이 쭉 있는 걸로 봤을 때 미호천의 물의 영향들을 좀
아래층에서는 좀 많이 받았던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흔적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1구역, 2구역 이 지점에 1구역, 2구역, 3구역의 유물 양상들을 보게 되면 1구역에 여기에 좀 집중돼서 나타난 양상들이 확인되는데 2구역 같은 경우는 좀 산발적이고 3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몰려있죠. 근데 유물들이 몰려있는 양상들을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뭐냐면 3구역의 유물들은 이런 식으로만 몰려있어요. 길쭉하게. 1구역은 나름대로 광범위히 좀 퍼져 있는 데 비해서 이런 거는 어떤 양상들을 반영한다라고 보냐면 대체적으로 위에 사면의 에너지에 해가지고 석기들도 밀리면서 특정 면에 쭉 돌들이 깔려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양상들입니다. 이 유물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려 내려와 있는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지점 1유물층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게 되면 이런 주먹도끼류들, 그 다음에 뭐 집게들, 주먹대패, 뭐 그다음에 여러 면 석기들. 그래서 뭐 초기 석기 공작이라든지 주먹도끼 공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형 석기들도 다수 확인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뭐 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고 있는 양상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석기 시대, 구석기 이제 3지점을 보게 되면 3지점에서는 이제 2개 유물층에서 이제 발굴이 좀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뭐 조사 범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지역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유물들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유물들 이렇게 집중돼서 나오는 집중구역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모습들이고요. 그 유물의 분포 양상들을 보게 되면 1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좀 집중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유물들 군데군데 비어 있어요. 이런 데 비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나름대로 뭐 사람의 고인의 행위를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연적으로 유적들이 좀 쓸려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좀 받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반면 이제 이 유물층 같은 경우 유물이 딱 몰려나온 부분이 여기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특정 부분에서 석기 제작이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마찬가지로 1유물층에서 여기가 지금 유물들이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유물들이 집중되는 걸 봤을 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석기 제작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좀 3지점에서도 이제 조사되어진 걸 보게 되면 뭐 이런 주먹도끼류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집게들, 그 다음에 여기 여러 면 석기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격지의 바탕을 둔, 격지의 바탕을 둔 이런 소형 석기들도 좀 확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물층에서는 이런 주먹도패라든지 여러 면 석기, 글게 밀개들,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오송유적에서의 전반적인 양상들은 좀 중기구석기 시대적인 요소를 좀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근데 이 3유물층 같은 경우에 3지점 같은 경우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2개 유물층에서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데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다 2만 년대의 연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물하고 전혀 매칭되지 않는 연대값이 나온 거로 봤을 때 유적의 변형이 타 지점에 비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큰 게 아닌가라고 보시는 유적입니다. 다음은 이제 청주 봉산리 점촌 유적입니다. 그래서 뭐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345-1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이 유적에서는 6매 유물층에서 3,300여 점의 석기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여러 집에서 골고루 좀 석기들이 출토됐는데, 특히 여기 3유물층, 6유물층에서 유물들이 좀 많이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할 때 양상 보게 되면 이게 원래 마을이었어요. 요 하나가. 집들이 잔뜩 있는 마을이었는데 요 주변에서 이제 발굴 조사가 좀 이루어지게 됐고, 요 그림은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좀 경사가 다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요때 발굴 추가적으로 진행했대 발굴 모습들. 그리고 이제 유적의 이제 위치의 모습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3D 그 지형 기복도를 통해 가지고 좀 보니까 뒤쪽 산에서부터 쭉 사면이 이어져 가지고 이어져 내는 거의 끄트머리 유적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살록 안사면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뒤에서부터 뭐가 쓸려 내려 가지고 뒤에 이 산 쪽에 배후 산지에서부터 토양 퇴적물이 흘러내려오게 대단히 용이한 지역 유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발굴할 때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뭐 이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측량도 하고 층위 보면서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발굴 조사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유물들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조사 진행하고, 그다음에 유물 수습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일련의 작업들이 구석기 유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에서 이제 보게 되면 유물층을 보게 되면 뭐 여기는 요 단층의 단면에서는 2유물층, 3유물층, 4유물층, 5유물층, 6유물층에 있고 여기서는 3유물층, 4유물층, 5유물층, 6유물층. 여기서는 1유물층, 2유물층, 3유물층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절대연대들이 많이 측정이 됐어요. 근데 절대연대 측정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중구난방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6유물층 아래의 연대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연대는 요거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3유물층하고 2유물층 사이 연대를 봤더니 이 정도 연대가 나왔는데 여기 3유물층 또 딴 데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는 연대값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연대값들이 막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연대값들이 막 뒤섞여 있죠. 이렇게 연대값이 뒤섞여 내려온 거는 토양토적물들이 쓸려 내려온 과정에서 연대값이 막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양상들을 다양한 절대연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물들이 뭐 출토되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 유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깔려서 나오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래쪽 이제 물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점에서 이제 유물들이 남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 기반함의 지형 굴곡을 따라가 유물들이 분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긴즉슨 톨들이 이 지형 굴곡만 따라가서 쓸려 내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유물층부터 이 1유물층부터 6유물층까지 이제 유물 분포 양상들을 쭉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6유물층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5유물층은 여기 있고, 4유물층은 여기 있고, 3유물층은 여기 있고, 2유물층은 여기 있고, 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쭉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유물층별로 분리해서 한번 좀 보자라는 겁니다. 분리해서 쭉 보게 되니까 유물도 분포 양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제 지형 굴곡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그렇죠? 맨 앞쪽에서. 그래서 보게 되면 가장 위에 유물층들은 여기서 나오고 2유물층들은 이렇게 유물들이 나와요. 3유물층 같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이제 경사면 이렇게 내려간 부분이었고 이렇게 내려간 부분이었다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얘도 여기서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 지형 경사면 따라가지고 경사가 급한 쪽으로 유물들이 다 몰려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무게별로 쭉 분포를 해보니까 요 가장 아래 있을 때 유물이 집중되는 거는 여기, 얘도 여기, 얘는 여기야 여기, 얘는 전반적으로,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즉 각 퇴적층이 형성될 때마다 지형들의 굴곡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지형 굴곡면을 따라 가지고 석기들이 쓸려 내려와서 퇴역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 봉산리 점촌 유적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적의 형성과 이후의 변형 양상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뭐 유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석기 유적이 인시투, 즉 제자리 유적이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그건 결코 오해입니다. 왜? 구석기 유적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발견되고 조사되기 때문에 유적의 변형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양상을 잘 캐치해서 확인하는 게 오히려 유적 해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형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나름대로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봉산리 점촌 유적이 대단히 좀 의미 있는 유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유적에 대해서는 이 유적 형성과 변형에 대해서 뭐 논문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유물층별로 유물의 양상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석기 제작과 관련된 몸돌하고 뭐 벽지들, 즉 몸돌은 돌을 깨기 위한 몸체, 그리고 여기는 몸돌에서 깨어져 나온 격지, 그 다음에 몸돌을 타격하는 망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연모들은 뭐 찢개, 여러면석기, 주먹도끼, 그 다음에 글개와 홈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유물층 아래 2유물층에서는 당연히 이제 석기 제작관형 유물들과 함께 주먹 찌르개, 찢개, 주먹대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형석기들. 그 다음에 이제 3유물층에서도 이런 몸돌과 격지 모루와 함께 주먹도끼, 여러면석기, 주먹대패, 찢개, 글개들. 그 다음에 4유물층에서도 뭐 석기 제작관 유물은 거의 똑같습니다. 왜? 돌날기법이라는 중돌기법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일반적으로 돌을 깨기 위해서 돌을 깼던 흔적들이 나타나는 몸돌, 거기서 떨어나온 격지, 그걸 깨기 위한 망치, 다 그런 양상들이 똑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석기 공장 역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주먹도끼가 나오냐 안 나오냐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찢개, 여러면 석기, 그다음에 소형 석기, 뭐 글개류, 주먹도끼나 주먹찌르개, 주먹대패, 여러면 석기, 찢개 다 석기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아래쪽의 유물층도 마찬가지로 뭐 찢개, 여러면 석기, 주먹도끼, 글개, 홈날, 밀개, 석기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목도끼와 관련된 양상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석기의 타입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역으로 보게 되면 이 유물들 섞어 놓게 되면 다 하나로밖에 안 보입니다. 유물들이 막 섞여 있으면 층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봉산이 점춘유교에서 1유물층에서 6유물층까지는 나름대로 시간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석기 공작의 패턴들은 대단히 유사한 석기작 패턴이 장기간 존속되어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저기 남한강 유역 구간에서는 돌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미호촌 유역에서는 그런 게 나온 사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그 돌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바탕으로 석기 제작에도 약간씩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석규적은 유적 형성 이후에 오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찾아지게 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연적 변화를 거는 거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봉산이 유적을 기술했던 이제 연구자가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보게 되면은 처음에 구석기 사람들이 석기를 제작하고 이제 폐기를 하겠죠. 그럼 이렇게 석기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위를 다른 피복물이 덮게 되고 2차 구석기인들이 와가지고 다시 여기 위에서 석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부분이 깎여 나가요. 그 깎여 나가면서 1차 구석기인이 만들었던 석기와 2차 구석기인이 만들었던 석기가 섞여버립니다. 일부가 침식돼 버리면서. 그러다가 다시 그 위에 또 퇴적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시 침식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고가 침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계곡 부분처럼 막 파여나갑니다. 그러면서 유물들이 다시 섞이겠죠. 그리고 다시 또 퇴적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시 또 일부분이 깎여 나갑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자연 퇴적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발굴된 유물을 보게 되면 유물들이 층이 다르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완벽하게 다르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할 때 대단히 좀 면밀하게 얕장 같은 거 기록해가면서 면밀히 좀 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런 유적의 변형 양상들을 아주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봉산 유적에서 그런 양상들을 대단히 좀 잘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조사된 구석기의 의의를 좀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시기별로 좀 나눠서 봅시다. 뭐 중기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절대연대들이 좀 확보가 됐다. 그래서 여러 유적에서 절대연대가 다수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시기 편년 활용에 그래도 대단히 좀 용이해졌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많은 수의 절대연대 측정이 좀 이루어졌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남한강 유역에서는 지역적 석기 공작 양상들이 확인되고 있더라. 그래서 남한강 유역의 경우 찌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성이 파악되고 있더라. 특히 양평, 여주, 충주로 있는 구간에서의 이런 흔적들이 대단히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금강의 지류역인 이 미호촌 주변에서 다수의 유적들이 밀집 분포되는 게 확인되고 있더라. 그래서 고인류들이 대단히 장기간 이 미호촌 유역에서 점유하고 살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기구석기 시대 말기의 석기 문화, 즉 이 중기에서 후기로 전환됐던 시점상에 어떠한 양상들과 패턴들이 나타나냐를 여러 유적을 통해 가지고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이 새롭게 조사된 구석기 유적의 의의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 관련된 거는 수양계 1지구를 뛰어넘는 후기 구석기 시대 연구의 핵심 자료가 추가되었다. 즉 수양계 6지구 자료죠. 그래서 수양계 6지구의 경우에 4매의 유물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시기적으로 석기 문화의 변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를 과거에는 후기 구석기 시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 견해들이 있었다면 이 수양계 6지구 조사로 인해서 후기 구석기 시대도 세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근거를 좀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날기법의 출현 및 이 재확산의 양상들을 좀 확인했다. 그래서 단양, 제천, 충주로 이어지는 문화 루트, 돌날기법의 자생적 출현하고도 맞물려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돌날기법이라든지 좀돌날기법은 다 저쪽 시베리아계 통해서 북방 루트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과거에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 돌날기법의 등장이 뭐 동장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굳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여러분들 뭐 발명이라는 게 A 사람이 A를 발명했다고 다른 지역에서 그게 또 발명되지 않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날기법 역시 과거에는 시베리아에서 북방 루트 타고 내려왔다고 봤는데 이 수양계 연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걸 꼭 그렇게 볼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거죠. 이 돌날기법은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고인류가 먹고 사는 부분들을 구매하다 보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석기 제약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수양계의 이 단양 지역이 이 후기구석기 시대 초창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자료를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주변 지역, 제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주 지역까지 이러한 문화 흐름들이 퍼져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특히 뭐 수양계 육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석기에 대해서도 좀 대단히 구석기 연구도 앞으로 좀 고민해보고 해야 될 게 대단히 좀 많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돌날 기법의 전개와 발전 양상들이 확인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좀돌날 기법도 단순하게 만드는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좀돌날 만드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계 유적에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기법의 차이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등등등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좀 확보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후기구석기 시대의 의의는 거의 뭐 수양계 육지구, 그 다음에 뭐 송암리 외실, 특히 남한강육에 좀 집중되는 성과에 좀 기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론을 좀 내고자 합니다. 뭐 시간이 얼추 다 된 것 같은데요. 중원 지역은 뭐 우리나라 구석기 연구를 주도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석기 연구가 시작됐던 때부터 대단히 관심을 많이 받아왔고, 그 다음에 뭐 충주댐 뭐 건설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유적이 대단히 비교적 일찍부터 연구가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과거 다수의 유적이 조사되었고, 이를 통해서 뭐 중원 지역,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구석기 문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충북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성과를 이제 넘어서는 유적들이 확인 조사되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새로운 조사 성과들을 기존 조사 성과하고 결합시켜가지고 중원 지역 구석기 문화 양상을 좀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나라 구석기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구석기 연구의 신자료로 주목받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중원 지역 내에 있는 연구자들이, 특히 중원 지역 내에 있는 구석기 연구자들이 활발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뭐 가장 우려한 부분은 만수르 유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충북 지역의 연구자들이, 특히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한 사례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긴즉슨 약 한 15년의 시간 동안 이 충북 지역의 소장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구석기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낸 게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이 충북 지역의 구석기 연구자들이 좀 활발하게 연구를 좀 진행해서 이러한 좋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가지고 우리나라 구석기 연구에 좀 도움이 주는 자료들을 많이 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 유적들 같은 경우에는 보존과 보호의 노력을 좀 경주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민관하게 소통과 노력이 좀 요구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유적 중에서 대부분, 특히 이제 뭐 봉산이라든지 오송이라든지 기존 조사 지역인 만수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시면 알겠지만 이미 뭐 다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다 주변 다 밀어버려서 과거의 원형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일부 구역이라도 좀 남겨놔서 보존하고 좀 보호하는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발굴이라는 거는 한번 조사하고 되게 되면 발굴은 기본적으로 파괴를 좀 공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로 거의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발굴 기술이 정점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시간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지나면 지금보다 더 뛰어난 발굴 기술을 바탕으로 더 섬세하게 이 고인류의 흔적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경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유설 같은 경우는 다 발굴하고 털어버릴 게 아니라 일부 이건 좀 남겨놓고 어떤 후학들 또는 후배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 좀 남겨놔야 되고, 근데 중요한 요건 좀 보존함으로써 남들 좀 의의를 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뭐 민간인들, 일반인들, 그 다음에 뭐 행정기관들,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서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좀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뭐 개발 우선이라고 해서 뭐 개발하면서 유적 나왔다고 조사하고 다 없애버리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남겠느냐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중원 지역의 구석기 자료들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중원지의 자료를 보게 되면 남아있는 곳이 오히려 과거에 조사했던 지역이 좀 남아있고 오히려 최근에 조사된 지역 같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게 수양제 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중부 때문에 이제 물에 잠기게 되는 것 때문에 일단 그 경계 부분에다가 크게 아우트라인을 좀 돌려가지고 유적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끔만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매년 땅속에 들어갔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도 생길 거고 하다 보면 유적들이 훼손을 좀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과거에 있는 유적들은 그나마 좀 남아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최근의 성과를 반영한 유적들이 남아 있지 않는다는 거는 좀 씁쓸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유적들을 좀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좀 노력들을 경주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따분할 수도 있는 구석기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